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식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불거진 수많은 의혹 가운데는 경천동지할 의혹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 김만배는 왜 권순일 대법관 방에 들락거리는가? 상식인이라면 재판 거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만배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청탁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권순일이 김만배의 청탁과 함께 대가를 약속받고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하도록 대법원 안에서 압력을 한 검은 손이었다면 한국 사법사에서 최악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둘째, 우선주 50% 더하기 한 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이 받는 수익금을 1822억 원으로 제한하기까지 하면서 민간업자들이 노다지를 캐도록 왜 만들었는가? 급제된 성남의 뜰은 불과 보통주 7% 지분을 가진 김만배와 그 일당이 수익을 모두 가져가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루 만에 시행사로 성남의 뜰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초과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자는 내부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성남시가 공익 환수했다는 5,503억 원은 결국 시행사가 기부 체납해야 할 공원 조성비와 터널 공사비였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수익 구조를 만든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 설계자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셋째, 이 거대한 먹이사슬에 끼어든 법조 정관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권순일을 비롯해 박영수, 김수남, 강찬우, 그리고 곽상도, 이경재, 이들은 법조 검은 카르텔입니다. 세간에는 곽상도에게 50억을 건넸는데 권순일과 박영수에게는 얼마를 건넸어야 하는가가 화제입니다. 이 관련자들을 모두 압수수색하고 사돈의 파촌까지 계좌 추적을 해서 다 까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검찰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합니다. 넷째, 이 대장동 게이트 의혹의 바로 핵심입니다. 이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대장동 게이트의 2인방 김만배와 유동규를 몸통으로 이기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 보수 진보 좌우를 떠나, 아니 정치를 떠나 사람들은 게이트의 한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설계를 한 사람입니다. 검찰은 이 사업이 성남시에 엄청난 손해를 빚다 하여 유동규를 업무상 배임으로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자신은 엄청난 이익을 독식하려는 토건 세력과 맞서 싸워 당군들의 최대 공공환수를 한 치적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신문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이 이 사건을 보는 정치판 시각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건 플래카드에는 국회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화천대유 투기 세력 돈 번 자가 주인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내건 플래카드는 이와는 완전 딴판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솔직히 민주당 플래카드는 안 내그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곽상도의 아들이 받았다는 50억은 불법으로 노다지를 캔 꾼들이 부자 중에, 그리고 곽상도든 곽병채든 어느 쪽이든 입막음용으로 준 걸로 보이는 데다 이 노다지판에서 50억은 끈값으로 보이니 말입니다. 진짜 몸통은 그 50억을 먹은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 추악한 범죄의 실상은 내부의 분열로 까발려집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천억 수익금 배분을 두고 조직원들 간의 갈등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리는 조직은 정역의 녹취 파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확한 수익은 성남의 뜰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에서 7호의 몫으로 배당한 돈만 4,040억입니다. 여기에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부지 15개 중에 5개 블록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배정받아서 직접 분양해 2,350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분양이 남아있어 수익은 더 늘어납니다. 이러니 노다지 돈을 앞에 두고 눈이 뒤집힌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돈이 고지고대로 김만배나 김만배의 누나와 지인 남욱과 정영학 등에게 그대로 배분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추악한 돈에 달라붙는 파리떼는 어디 하나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당금 중에 얼마가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정영학의 녹취 파일에는 유동규가 김만배의 수익 700억 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약정됐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천화동인 1, 2, 3호가 배당받은 돈 1410억 중에 절반을 유동규가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검찰은 2015년 3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유동규가 김만배로부터 개발이익 25%를 받기로 처음 약속했고 작년 10월 구체적인 금액을 최종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유동규에게 건너간 돈은 5억입니다. 물론 유동규는 700억은 김만배와 한 농담이며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노다지를 앞에 두고 눈을 감은 겁니다. 그런데 내부 분열은 그 700억 때문이 아니라 정관계 로비 자금 350억 원 때문이라는 설이 파다합니다. 그 로비 자금을 객출하는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놓고 벌인 언쟁이 녹취 파일에 그대로 담긴 것입니다. 김만배의 말이 이렇습니다.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자 투자자들 간에 이익 배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예상 비용을 부풀려 주장하다가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 그는 350억 원 로비설 자체를 부인합니다. 김만배 소유의 화천대유만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김만배는 이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화천대유가 받은 배당금에서 50억 원은 곽상도 아들 곽병채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또 일부는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박영수, 김수남, 강찬우, 김기동, 이창재, 이동일 등 검사장급 이상의 정관들과 이경재, 원유철 등 고문 자문들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김만배는 화천대유에서 장기 대여금으로 473억 원을 빌렸습니다. 합법적인 회계 처리가 안 되는 곳에 돈을 써야 하니 자기 개인 회사에서 돈을 빌린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 473억 원 중에 100억 원은 박영수와 인척인 대장동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에게 건너갔습니다. 나머지 373억 원은 누구에게 썼을까요? 그 외에도 화천대유에는 회계 처리가 불가능한 약 80억 원의 자금 지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용 객출을 놓고 멤버들 사이에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니 정영학의 녹취 파일은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검찰이 유동규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8억 원이 넘을 혐의도 바로 이 녹취 파일 속에 들어있습니다. 유동규는 영장심사 때 농담으로 주고받은 게 녹취가 됐다고 주장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유동규 측이 김만배와 정영학 간의 다툼을 중지한 내용이 녹취됐다고 밝혔듯이 녹취록은 돈의 분배와 로비 자금을 어떻게 객출한 것인지를 두고 벌어진 분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녹취 파일을 쥔 검찰은 지금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이 파일이 지금 대선 전국에서 태풍이 되어 있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증거인데다가 그 내용 중에 어느 정도까지 야당의 손에 들어가 분석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자료에 대해 철저히 함구 중입니다.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을 겨냥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청 사무실과 비서실, 자택, 성남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뭔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또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일했으며 현재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모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 그 뒤에 그는 핵심을 다시 한번 찔렀습니다. 또 권순일과 박영수, 김만배, 정진상, 유한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이 타깃입니다. 김기현이 말이 이렇습니다. 조폭 잡을 때 두목은 놓아두고 행동대장만 구속하느냐. 그는 김만배와 권순일이 대법관실에서 8차례 만난 것에 대해 사무실을 공개적으로 뻔질나게 드나들 정도로 내밀한 관계였다면 사적 만남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훨씬 큰 금액의 금품 수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이게 지금 민심입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권순일을 사후 수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화천대유와 관련해 횡령 및 배임 등이 의심되는 현금 거래 내역을 경찰에 통보했음에도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뭉개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장과 수사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측은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이익 5,503억 환수. 검찰은 유동규 성남시민의 수천억 손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헤드라인은 검찰의 시각을 강조했습니다. 유동규 성남개발공사의 수천억 손해의 표. 검찰이 유동규를 구속한 것은 그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특경법상 배임이죠. 성남 시민들에게 가야 할 개발 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반면 이재명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4일 기자회견에서도 총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는 자기 지적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시행사인 성남의 뜰이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의 결정에 좌우되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남이뜰 이사회는 50% 이상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지분이 훨씬 적은 화천대유와 민간금융회사 인사가 이사회의 3분의 1을 차지해서 수익 분배 권한 등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는 애초부터 화천대유 김만배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동규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 성남이뜰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7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토지 보상가와 분양가, 공급 방식 등도 이 성남이뜰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분양에서 또 돈을 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은 김만배의 손아귀에 들어있었습니다. 말이 민관합동개발이지 사실은 관을 동원한, 관을 등에 업은 민간개발이었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기자회견에서 제가 성남시장 할 때까지는 비리가 드러난 게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유동규의 범죄는 그가 시장을 지낸 2010년 7월에서 2018년 6월 그 기간 안에 벌어졌습니다.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김만배에게 개발이익의 25%를 받기로 하고 특혜를 제공한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시장이었죠.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위례자산관리 정재창에게서 3억 원을 받은 것도 2013년이었습니다. 그 유동규는 자신의 이력조차 속인 자였습니다. 이재명은 유동규를 두고 건설회사의 임원을 한 분인데 일부러 대장동 개발 사업 때문에 공무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동규는 건설사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건축사 사무실의 운전기사 경력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 유동규를 사람들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이 터지니 이재명은 측근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꼬리 자르기죠. 이재명은 측근만이 간다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왜 유동규를 앉혔을까요? 건축사, 운전기사 출신의 사람을 말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이 4일 페이스북에 쓴 폭로가 이렇습니다. 유동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장을 받을 때 이재명이 직원들을 다 물리고 동규가 이리 와라 이렇게 말했다.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사진 찍는 절차를 준비했는데 이재명이 이런 절차를 싹 무시하고 동규가 이리 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티타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유동규가 이재명이 측근 중의 측근이란 건 성남시와 경기도 직원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박수영은 네이버에서 대장동 사건 전까지 이재명과 유동규를 연관 검색하면 무려 211건이나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유동규라는 꼬리를 자르려 합니다. 유동규가 구속되자 그는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는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국민의힘 등이 그를 배임 혐의로 걸자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개발 이익을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배임이라 한다.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되느냐.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배임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이재명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주고 싶어도 말입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정의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유동규와 함께 야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배임 혐의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수사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그는 스스로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니 이재명에 대한 조사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결국 화천대유 천화동인 주주들에게 7천여 군데 이익을 몰아준 유동규의 배임에 이재명이 어느 정도 관여했으며 어디까지 결재한 것인가가 그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검찰 수사 결과 유동규의 배임죄에 공범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틀 전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일단 대장동 게이트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철저한 면피성 발언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 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는다. 살피고 살폈으나 그래도 부족했다. 한번 보면 알지 그걸 몰랐습니까? 유동규의 배임은 어디까지나 개인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한 전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정말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비유는 이것입니다. 이 노벨이 화약을 발명했다고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냐.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이 민주당 경선 주자인 이낙연 측이 바빠졌습니다. 이낙연은 이재명을 불안한 후보라며 막판 결선 투표가 있는 것을 기대하지만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유일한 기대는 대장동 게이트에 이재명이 직접 연루된 것이 드러나 경선판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 오영우는 유동규가 구속되자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최초 지시자다. 이재명을 가리키는 거죠. 정운년 공보단장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두 사람은 특수관계이며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 어떻든 민주당의 운명이 검찰 수사에 달린 셈이 됐습니다. 요즘 이 대장동 게이트를 둘러싼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 중에는 어제 중앙일보에 실린 뉴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니라 백현동도 있었다.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가 논란 속에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례가 성남시에 또 있다는 뉴스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아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사업으로 올 6월 입주한 백현동 1223가구 아파트입니다. 이 백현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민간 사업자의 감사 보고서상 분양 이익은 거의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백현동은 순수 민간 개발 사업인데 전북으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여럿이 보입니다. 사업자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소유계약을 거쳐 해당 부지 11만 2,861평방미터를 2,187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당시 이 중에 10만 1,014평방미터는 자인녹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인녹지인 겁니다. 사업자는 당연히 자인녹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가격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 뒤인 2015년 9월 성남시는 부지 용도를 준상업지와 비슷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연히 감정평가 금액은 4,869억 원으로 배 이상 뛰었습니다. 깜깜한 그렇게 번 겁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 프로젝트처럼 자인녹지에서 1, 2, 3종 주거지를 뛰어넘어 준주거지로 4단계나 용도가 상향 조정된 사례는 전례가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자인녹지는 용적률이 100% 이하지만 준주거지는 400% 이하이니 사업자는 앉아서 떼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성남시가 이런 파격적인 상향을 한 명분은 공공성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5년 1월 성남시의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했고 성남시는 임대주택 건립을 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해 줬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라는 공익성은 불과 1년여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 부지의 매각 과정을 감사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바꿔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그러니까 13개월 동안 무려 24차례나 보내고 성남시는 2016년 12월에 일반 분양으로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부지를 매각한 이후라 이런 요청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감사원은 한국식품연구원이 부당하게 민간업체 영리활동을 지원했다며 실무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징계로 그칠 사안입니까? 당연히 수사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식품연구원은 당시 성남시의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연구원은 이 국회에 제출한 해명 자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남시와 매입자 협의로 공공기업 면적을 성남시 요구대로 들어주는 대신 임대 분양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성남시가 기부 체납을 더 바꾸자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바꿔주는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성남시는 산을 깎아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게 허용했습니다. 사업자는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주변 옹벽 높이는 놀라지 마십시오. 최대 50m나 됩니다. 감사원이 성남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인허가 과정에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청은 옹벽을 15m 이하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옹벽이 그렇게 높아진 것은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도 제한이 있으니까 산을 파내고 그 바닥에다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어쩌면 또 하나의 게이트가 열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마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복마전은 이재명이 말한 마귀가 숨있는 정각입니다. 그 숨있는 진짜 마귀는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전현식이었습니다.